안녕하세요. 땡큐서로 하정훈 원장입니다. 오늘도 지난달과 마찬가지의 제목으로 갑상선암 수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탄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옆에 계셨던 정광윤 교수님께서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님이셨다가 퇴임하시고 저희 병원에 이번 달부터 합류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이비인후과 정광윤 원장님을 모시고 같은 주제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여기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정광윤 교수님이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면서 저희 의료진 의사가 총 10명이 되었습니다. 10명인데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5명이고요. 내과 전문의가 3명, 병리과 전문의, 마취 통증학과 전문의 1명 이렇게 모두 10명의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진행을 원래는 이제 여기 갑상선암의 모든 것을 제가 제목을 쭉 대한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제목만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요. 질문이 많은 관계로 첫 번째 주제인 갑상선 결절과 갑상선암의 진단까지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갑상선암의 치료, 특히 이제 수술에 대한 내용, 수술 합병증,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면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바탕으로 병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이제 병기라는 것은 암을 치료했을 때 생명에 지장을 주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병기를 정하는 거고요. 그거하고 좀 다르게 이제 암이 얼마나 재발을 많이 할 거냐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걸 재발 위험도 평가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재발 위험성이 이제 높은 분들은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추적 관찰, 그다음에 뭐 추가로 진행성 갑상선암, 재발한 갑상선암의 치료, 임신 중의 갑상선암은 어떻게 할 건지, 소아에서 발생하는 갑상선암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간중간에 질문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은 갑상 결절이나 갑상선암의 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검사는 초음파 검사이고요. 혈액 검사로는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 그러니까 기능 검사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알 수 있지만 암을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고,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에 뭔가 덩어리가 발견되는 것을 그것을 갑상선 결절이라고 부르고, 그 결절이 암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검사가 세침 흡인 세포 검사 또는 중심생검이라는 검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암일 가능성이 높다 하면 이제 수술을 하기 시작이 되는데, 수술하기 전에는 림프절 전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좀 넓게 갑상선을 벗어난 목의 전반적인 림프절에 대해서 검사하는 걸 경부 초음파 검사라고 하고, CT를 찍어서 초음파에 안 보이는 부위까지 포함해서 전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의 치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수술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보신 분들, 알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갑상선암 크기가 작으면은 추적 관찰,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관찰하다가, 이게 크기가 많이 커지거나 전이가 없던 것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수술을 하는 그런 방침이 2015년 정도에 전 세계적으로 생겼습니다. 요 기준은 조금씩 이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어떤 경우에 관찰 혹시 권하시고 계신가요? 예, 수술 없이 추적 관찰하는 경우는 뭐 제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난 거나 수술을 한 거나 오히려 수술에 따른 뭐 합병증이나 또 이런 부작용을 생각해 봤을 때 별 이득이 없다, 이런 경우에서 이제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대개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그 안전한 위치라는 거는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 식도 아니면 그 신경 이런 데 쪽으로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갑상선의 피막을 뚫고 바깥으로 나갈 위험성이 있는 이런 환자들이 아닌다면은 그냥 크기가 작은 한 1cm 미만인 경우에는
추적 관찰을 권유하고 있고 아마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네, 저는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미국 갑상선 학회에서 이제 바뀌면서 가이드라인을 바꾸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많이 바꾸었었는데요. 그 2015년인데 저는 그 전부터도 그 두경부암, 뭐 설암, 뭐 후두암 이런 분들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 갑상선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런 경우에 갑상선암을 뭐 이렇게 치료를 뭐 바로 하기보다는 심각한 암을 먼저 치료를 하고 그래서 갑상선암을 좀 미뤄뒀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별 변화 없는 분들을 많이 맞아요.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논문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관찰에 대해서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작은 암은 지켜보는 거에 대해서 괜찮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제 경험을 보더라도 이렇게 추적 관찰 수술 안 하고 추적 관찰한 분이 정확하게 지금 몇 분인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수술을 하겠다고 오신 분이 2분 딱 계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그 병이 진행돼 가지고 수술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알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심리적인 부담이 작용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아예 차라리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추적 관찰을 하기에 적합한 내 성격이 그러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렇죠. 너무 조급하거나 작은 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수술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면담을 하고 환자분의 그 이 심리 상태나 이런 것도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삶의 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그렇게 네. 말씀드리는데 그 지켜보는 과정에서 너무 불안하면 그게 삶의 질이 더 나쁘니까 그렇죠. 수술을 하시는 게 오히려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고 저희 땡큐 서울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추적 관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알려져서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모레 토요일 날 저희 대한갑상선학회 그 춘계 학술대가 있는데 네. 대구에서 있거든요. 대구 있죠. 네, 거기서 그 추적 관찰에 대해서 갑상선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만드는데 거기에 그 패널 토의를 하기로 해서 제가 패널리스트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가서 저희 병원에서 관찰했던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또 저희 내과의 이현정 원장은 네. 그 내부외과학회에서 거기서 추적 관찰 패널에 네. 또 패널리스트로 초대받아가지고 대가들이 아주 중요한데 가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관찰에 대한 견해나 경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갑상선 이제 암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뭐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없냐 이런 질문들을 종종 네네. 또 하시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또 말씀하시나요? 이제 이게 현재 이제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고주파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암에서 이 고주파수를 시도하는 거는 사실은 현재까지는 그 법적인으로 허가가 돼 있지는 않아요. 단지 수술을 못할 그런 건강 상태,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할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너무 재발이 많이 돼가지고 수술을 수차례하고 환자가 수술하는 걸 더 이상 원치 않는 이런 분들은 어떤 간에 무슨 치료는 해드려야 되지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을 해야 될 그런 그 상황이면 하시는 게 좋겠고 도저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면은 고주파에 대한 것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질문은 이제 고주파를 얘기하실 분도 있고 수술 말고 항암 치료나 약물 치료 없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또 많이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뭐 항암 치료라는 게 없죠 사실은. 네. 약물 치료 관련이 전혀 없죠. 네네. 네.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수술을 하고 아까 남아 있는 그 병이 혹시 가능성이 있다든가 임파선 전이가 심했다든가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는데 환자분들이 이걸 항암 치료라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은 이건 항암 치료는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관련은 없고요. 네. 그래도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수술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수술을 하는 게 제일 간단한 치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네. 그 2013년인가요? 그때 그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다, 거북이 암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수술하면은 그 과잉 치료다 그래갖고 굉장히 논란이 많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돼가지고 아주 이 갑상선 치료하시는 분들 사이에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한 1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작년인가요? 이 데이터를 그 국민건강보험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만 그 전까지만 해도 갑상선암의 이 사망률이 뭐 거의 없이 100%가 완치가 되는 정도였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 뭐 80세 이상 혹은 병기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서 그 사망률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봐서는 무조건 수술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무조건 검사를 안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위험하고 그 환자분의 그 개개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이 수술을 미루면 이게 병이 또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에 판단을 해서 네. 전문가의 결정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좋다니까 그냥 지내보자라든가 이거는 제 생각에 조금 위험한 게 네. 데이터가 한 10년 만에 나왔는데 그거 참고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의학적인 지식은 계속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듣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수술이 그래도 간단한 편에 네, 속합니다. 그렇죠. 그죠? 네. 네, 갑상선암 수술은 암 수술치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분야가 뭐 후두암, 구강암 이런 수술을 같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뭐 네. 간단한 편에 속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지 환자분들이 하고 나서 뭐 갑상선 수술하면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없는 그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이 굉장히 적은 양이거든요. 알도 작고 그래서 뭐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아니 하루에 밥을 3끼 드시는데 그 알약 한두 알 아무런 부작용 없는 건데 그거 드시는 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해 보면 또 좀 네. 이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 네. 질문 들어온 게 좀 많이 있어서 질문 먼저 좀 해결하겠습니다. 네버올드님은 아르기닌 영양제 질문하셨는데 아르기닌 영양제 제가 혹시 알기닌이라는 게 지금 저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운동할 때 운동의 이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먹으면 몸이 좀 이렇게 화끈해지면서 열감이 있으면서 운동할 때 힘을 더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드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게 갑상선 기능이 안 좋은 사람에서 그렇다는 거는 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일단 좀 찾아보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카페나 이런 데 제가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키님은 영상의학과에서 갑상선의 모양 안 좋은 혹이 있는데 크기가 0.5 아마 센티미터겠죠. 0.5 센티미터라고 1년 뒤에 다시 오라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하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 뭐 지금 현재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사이즈가 1cm 미만인 것들은 이 세포 검사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게 과연 이렇게 딱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저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암보험도 갖고 있고 뭐 이런 실비보험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거는 반드시 할 필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그냥 이거 궁금하니까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드려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초음파만 보고 1년 뒤에 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추적 관찰을 하셔도 되고 네네. 아니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다음 단계 검사인 세친 검사를 그렇죠. 네. 하는 것도 괜찮고. 네네. 예, 그래서 뭐 어느 게 정답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나쁘지 보통은 않은 예, 게 저는 네. 안 좋은 혹이 있어도 크기가 작으면 저는 6개월 보통 간격으로 네네. 좀 지켜보고 그렇죠. 크기 변화가 있으면 1cm 안 되더라도 검사를 하고요. 1cm가 넘으면 뭐 한참 지나도 크기 변화가 없으면 그냥 그 상태로 지켜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의사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네네. 때문에 그 환자분 생각하고 이제 잘 상의해서 그렇죠. 어떻게 네. 할지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네. 반백의 품격님은 건강검진에서 1cm 결절이 발견되었는데 초음파상 양성입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지켜봐도 될까요? 비슷한 네네. 상황인데 크기는 1cm인데 모양이 괜찮을 때. 그럼 뭐 예. 그냥 두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이긴 정기적인 검사. 한데요. 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모양이 양성일 때는 정밀 검사라고 이제 세침업인 세포 검사나 총생검, 중심생검은 지금은 아마 2cm로 돼 있을 네네. 겁니다. 최근 가이드라인은 2cm 이상일 때는 모양이 양성이어도 검사하는 걸 권하고 있고요. 그보다 작을 때는 환자분이랑 담당 선생님이랑 협의해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냥 지켜보기도 하고. 예. 모양이 양성인데 또 암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모양이 괜찮아도 수술을 해보면 암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양이 괜찮을 때 모두 수술했을 때 다 괜찮다 그러면 당연히 검사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진 않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하긴 하는데 조금 더 클 때 해도 괜찮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님은 왼쪽 갑상선암으로 반절제 수술 후 4년 차입니다. 아직도 수술 부위가 아픈 느낌이 있는데 괜찮은가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검사 이상 없으면 신지로이드는 안 먹어도 되나요? 하셨습니다. 글쎄요. 이게 그 수술 부위가 시간이 아무리 흐른다고 그래서 수술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말짱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디 이게 다쳤거나 아니면 뭐 어디 골절이 있었거나 이럴 때 이게 완벽하게 낫지만 계속 거기가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어떤 분들은 비 올 때 뭐 저린다 이런 게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의 불편감이 계속 남아 있는데 아마도 바다님의 그 느끼시는 증상이 그런 거랑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5년이 지나서 검사가 없으면 호르몬을 안 먹어도 되느냐. 근데 호르몬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호르몬이 이제 몸에서 잘 분비가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안 드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검사 없이 안 드시는 거는 잘못하다가 기능 저하증 이런 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 반절제 후에 네. 신지로이드를 다 먹게 혹시 하시나요? 병원마다 다른 거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이 보충하는 의미로 네. 주고 옛날에는 이제 남아 있는 반대 쪽에서 암이 재발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좀 줘서 그거 성장을 억제한다라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아마 밝혀진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는 네. 않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반절제 후에 바로 약을 먹지는 않고요. 한 달 좀 지나서 혈액 검사를 해보고 그렇죠. 기능에 문제가 있다 하면 약을 먹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분들은 그냥 평생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술하고 갑상선 반이 남았는데 남아있는 갑상선이 수술 전에 비해서 기능을 2배만큼 해야지 호르몬이 정상이 그렇죠. 되는데 네. 한두 달 지났는데 이게 2배만큼 못 오른 사람들은 시간이 더 지나도 회복이 되게 어렵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그냥 평생 약을 드시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비율은 전체 반절제 환자 중에 한 15%에서 20%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다 먹진 않고 그래서 이렇게 5년 지나서 안 먹고 이렇게 되진 않고요. 저희 일반적으로는 드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계속 드시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드물게 조직검사 소견이 조금 예상보다 안 좋을 때 전이 소견이 뭐 한 5mm짜리 한 2-3개 있다. 네. 그러면 재발위험군으로 중간위험군이 되니까 그러면 좀 불안한 경우에
일부러 약을 좀 먹게 하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5년 지났을 때 끊을 수 있는지는 뭐 평가를 해보고 그렇겠죠. 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하시는 병원 선생님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이네요. 해당화님은 갑상선암 수술 오른쪽 절제, 그러니까 반절제를 하시고 5년이 지나서 완치 판결을 받아서 신지로를 끊었는데 여기도 아마 처음부터 약을 먹게 하는 병원인가 봅니다. 네. 그래서 끊었는데 1년쯤 지나고 보니 살이 찌는데 호르몬 약 끊으면 살이 찌나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5년이 지나면 완치 판결 혹시 해주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네. 의료보험에서 암의 중증 등록이 이제 5년이 지나면 네. 끝나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완치됐냐 물어보는데 사실 갑상선암은 5년이 아니라 10년, 아주 드물게는 20년 정도 돼도 재발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은 사실은 없이 계속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완치 판결이라는 거는 암 등록, 중증 등록이 이제 끝났다라고 아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1년 지나 약을 끊었더니 이 살이 찌냐, 이거는 이제 기능 검사를 해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기능 저하증, 약을 끊고 나서 호르몬이 부족해서 기능 저하에 빠지면 몸에 좀 부종이 생기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게 살이 찌는 거하고 좀 이렇게 오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끊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갑상선 기능 검사나 이런 거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럼 약을 계속 드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그 저희 송영기 원장님께서 몇 번 강조하셨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살찌는 거는 3kg가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3kg 이상은 갑상선하고 관계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갑상 호르몬에 대한 검사해 보시고 다른 살이 찔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도 검사해 보시고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호두과자님은 나이가 65세이신데 왼쪽 갑상선에 7mm 혹이 1개 있고 작은 혹들이 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큰 혹은 몇 미리 자라나야 수술을 받게 되나요? 작은 혹들은 그냥 두어도 되나요? 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지금 그 혹의 크기가 사실 수술을 하냐 마냐를 결정한다기보다도 혹이 어떤 성질의 혹이냐, 즉 암이냐, 그럼 암이 의심되느냐, 아니면은 뭐 그냥 양성이냐,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7mm짜리 혹들은 대부분 검사를 안 합니다. 더군다나 초음파 소견이 괜찮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우리 호두과자님은 저런 상태로 그냥 있는 거 봐서는 초음파 소견도 괜찮고 크기도 작고 하니까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은 사실은 뭐 3, 4cm 되면 양성종양도 수술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혹이 커서 기도를 누르거나 아니면 식도 같은 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불편감이 있을 때는 수술을 하는데 최근에는 수술 이외에 다른 무슨 고주파 치료나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작은 것들은 특별히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그냥 어떻게 변화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호두과자님은 수술을 지금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네. 정기 관찰을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기하게 질문이 연관되는데요. 다음 분은 오일하님은 갑상선 왼쪽 부근에 약간 불룩 튀어나와서 외견상 보기가 좋지 않은데 초음파상으로 물혹이고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두어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요. 네. 네.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지금 그 물혹인데 튀어나온 거는 사실은 미용상의 문제죠. 그래서 미용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하면 물을 빼고 그 뺀 자리에서 대개는 옛날엔 물만 뺐었는데 물 빼면 다시 물이 차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물을 빼고 다시 차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기다 알코올 같은 거 이런 걸 넣어서 그거 알코올을 넣게 되면 그 낭종의 벽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이 이제 아무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늘어붙어라 하는 목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공간이 없으니까 다시 물이 차지 않게 되는 그런 거를 의도해서 알코올 경화술이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뭐 미용상으로 아주 흉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봐야 될 거는
그런 알코올 경화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물혹이라고 듣고 오시는 분 중에 실제로는 덩어리 혹인 경우도 있어서 덩어리 이제 초음파를 알코올을 할 수 있는 병원에서 보셔서 초음파상 물혹이면 알코올을 하는 거고 덩어리 혹이면 고주파를 방금 말씀드린 고주파를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불편하시면 오셔서 한번 진료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또 질문을 기다리는 동안에 저희 준비했던 내용들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수술은 다른 암 같은 경우에 이제 암덩어리만 제거하는 그런 수술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 이제 일반적으로 갑상선암 수술은 갑상선을 이렇게 이게 정상 갑상선이면 암이 있는 쪽 이게 두 덩어리로 나눠지는데요. 한쪽 덩어리만 없애거나 한쪽 덩어리만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상선을 다 제거하거나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혹시 부분절제술은 많이 안 하시나요? 부분절제술은 이제 양성종양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낭종 같은 거를 나는 수술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이제 그 낭종만 띄게 되면 거의 이제 이 옆절제술보다도 작은 범위의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협부절제술이 일종의 부분절제술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협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 뭐 암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제 갑상선 캡슐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다든가 그럴 때는 협부절제만 해도 깨끗하게 제거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경험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떤 이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역시 암이 있더라도 암의 어느 정도 이 경계만 정상 조직만 이렇게 포함해서 수술하면 암이 깨끗하게 절제가 되니까 수술하면서 그걸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제거해도 뭐 큰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 데이터가 아주 충분히 많이 모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상선암은 10년, 20년 있다가도 말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긴 시간 동안 환자를 추적 관찰하는 이런 데이터가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전통적인 이런 말씀하신 그런 수술 방법을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같은 생각인데 저는 이제 요 위쪽 끝에는 좀 작아도 전이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 논문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요 부위의 부분 절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협부 절제하고 있고 나머지 부위는 잘 안 하는데 이게 깔끔하게 제거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재수술을 하다 보니 이제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의뢰를 받아서 재수술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갑상선이 어중간하게 남아 있으면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수술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재수술이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환자분들 재수술은 제가 안 하고 저보다 10년, 20년 후배 의사 선생님들이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제가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 사람 고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재수술을 또 생각을 하고 재수술이 어렵게 될 그런 상황에 그런 만들지 않겠다. 그런 정도를 생각하고 부분절제술을 일부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암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이제 반만 떼는 걸 옆절제술 혹은 반절제술이라고 그러고요. 암이 한쪽에만 있지만 다 절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이 림프절로 전이가 되면 갑상선 바로 주변 림프절은 중심경부 림프절이라고 하고 혹은 중앙경부 림프절이라고 하는데 여기 전이가 있으면 이 부위의 수술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측경부, 옆에 목을 측경부라고 하는데 측경부 림프절에 전이가 있으면 측경부 림프절을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용어가 림프절 절제술이 맞는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청소술, 곽청술을 많이 쓰고 옛날에 있습니다. 사실 저 곽청술은 그 일본식 한문을 이제 옛날에 이제 썼기 때문에 하는데 요즘은 다 좀 절제술로 다 바뀌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네, 근데 이게 좀 더 깨끗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청소술. 청소를 한다니까. 네, 좀 더 깨끗해 보여가지고 환자분들 중에 요게 맞냐고 제가 이제 림프절 절제술을 한다고 하면
그 청소술 맞아요? 그렇게 여쭤보신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같은 표현입니다. 얘기죠. 같은 표현이고 제가 그 요 직전에 그 이비인후과 그 학회 교과서를 쓸 때 제가 림프절 절제술 챕터를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셨군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때 이 표현을 쓸까.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맞는 네, 표현이라고 네. 생각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질문을 보겠습니다. 오후 산책님은 저는 갑상선암 수술 4년이 지나서 올해 5년 차인데 CT 검사를 하라는데 꼭 해야 되는지요? 방사선 피폭 때문에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CT를 찍지 않죠. 뭐 한 기껏 찍어봐야 한 1년 정도 지나서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초음파가 그 갑상선암이나 임파선 요거를 보는데 굉장히 좋다고는 하지만 이게 뼈에 가려 있는 동네는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상선이 목의 아래쪽에 있는데 임파선 전이가 생기거나 그럴 때 옆으로도 가지만 사실은 흉곽 안으로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부위는 초음파로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는 부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 됐을 때 한번 CT를 우리 경부 CT를 찍으면 이 흉부의 반 정도가 이렇게 같이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위까지 확인을 하고 거기 없다. 그리고 그 갑상글로불린 수치가 뭐 굉장히 바닥권으로 해서 거의 측정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CT는 뭐 권하지 않습니다. 네. 5년 될 때 그 저기 중증 등록 산정 특례가 끝나는데 그때도 안 찍으시나요? 글쎄 그때도 저는 안 찍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방사선 피폭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물론 그 산정 특례 때문에 이 좀 경비를 절약하면서 검사를 한번 마지막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찍어드려요. 네. 그렇지만 일부러 제가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저희 다른 원장님들도 CT를 굉장히 안 찍는 편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단될 때 한번 찍고 5년 될 때 찍는 정도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환자분은 진단될 때 안 찍었고요. 5년 될 때 이제 그 산정 특례가 끝나는 거 이제 그거 해서 찍었는데 폐전이가 발견됐습니다. 한 분의 예 가지고 이렇게 보편할 수는 없는데 갑상선 그분은 이제 여포암 채소 침습 여포암이었고요. 여포암이 정리가 잘 되죠. 여포암인데 다른 위험 요인이 없어서 반절제만 하고 그냥 추적 관찰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나와서 이제 요오드 치료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자주 찍었다 그러면은 찍을 필요가 없겠지만 5년 만에 찍는다든지 그런 정도면 방사선 피폭이 그렇게 막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년에 한두 번 검사 목적으로 찍는 것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담당 스님하고 상의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오후 산책님이 우려하시는 방사선 피폭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다른 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CT를 또 찍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불필요하게 검사하는 거는 좋지 않은 거고 꼭 필요해서는 아마 그래서 우리 하 원장님 생각같이 병원에서 그렇게 아마 찍어보시라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블루보틀님은 갑상선암 수술 후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거나 신 목소리가 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수술을 아직 안 하신 분인가 보네요.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회복이 가능한가요? 회복이 된다면 얼마나 걸리나요? 목소리를 써야 할 일이 많아서요. 수술 후 목소리 낼 때 주의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요건 지난달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얼마나 흔하다고 말씀하시나요? 저는 제 경험으로 보면은 10,000명에 1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성대마비 때문에 생기는 목소리 변화인지 아니면 그냥 수술한 다음에 이런 목 수술한 부위가 좀 유착이 되면서
목소리 내기가 불편한 건지를 좀 저희들이 이제 구분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그 수술한 다음에 유착되면 생기는 목소리는 대개 3개월 정도 지나면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 걱정이 필요 없으시고요. 그 대신 성대마비가 생겼을 때의 목소리가 이제 문제인데 그것도 대개는 그 성대마비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성대마비를 사실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목소리를 좋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성대 주입술이라든지 아니면 음성 성형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은.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은 제가 얘기했지만 10,000명에 1명이 생길까 말까 할 정도로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사실 찾아내서 거기서 수술을 하시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네. 그 치료 얘기가 생각이 난 거는 그 유명한 그 가수분 중에 네네. 그 엄정화 씨가 예전에 TV 나와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본인이 이제 갑상선암을 로봇 수술을 받으셨는데 성대마비가 생긴 거죠. 성대마비가 생겨서 울고 싶은데 울음소리가 안 나오니까 울지도 못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치료받은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한 5년 동안 열심히 치료해서 음반을 냈죠. 네. 성대 주입술을 해서 회복을 어느 정도 했고요. 그리고 목소리 아까 저기 주의사항 말씀하셨는데 목소리는 저는 많이 낼수록 더 좋다고 네네. 말씀드리고 맞아요. 있고 네. 그 외과 교수님들은 가끔 뭐 다치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목소리 내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안 그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많이 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성대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2개가 이렇게 움직여야 좋은 목소리가 나는데 성대마비가 되면 한쪽이 안 움직이게 되니까 반대쪽 성대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 이렇게 닿아야 돼요. 양쪽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움직이는 성대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그런 게 빨리 회복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말을 안 하게 되면 멀쩡한 성대도 쉬고 있으니까 회복이 느려지게 그 마비된 환자 말고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네. 해야 됩니다. 네. 그것도 마사지도 하고 그렇죠. 음성 치료를 해야 이 피치 그러니까 높이. 높이 그런 것도 회복이 되고 일상생활에 빨리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술 한날 저녁이나 다음 날 아침에 목소리를 잘 낼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거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무리해서 막 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많이 내는 것은 정확하게. 회복에 훨씬 정확하게. 예, 그래서 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작년에 가수분이 한 분 수술했는데 그분은 바빠서 수술을 4일째 되는 날 음반을 녹음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됐네. 그리고 작년에 보컬 트레이너 분 2분이 수술하셨는데 그분들도 일주일 뒤에 오셨는데 아주 뭐 정상이라고. 네네. 그래서 목소리는 많이 낼수록 더 그럼요. 조금이라도 나빠진 것도 빨리 회복할 수 있고요. 훈련을 하는 게. 근데 물론 이제 그 방법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가 저희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걸 네. 배워서 많이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스노코힐링은 가족 중에 갑상선암 환자가 2명인데 저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가요? 확률이 높다면 제가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걱정이 좀 되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러네요. 네. 네. 이게 그 갑상선암에서 유두암은 이게 가족력이 있다고 하지만 유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는 건 생활 습관이 비슷하거나 그래서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예방할 수라기보다도 빨리 문제가 있는 걸 알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분의 중에서 갑상선암이 여러 있으신 분들은 뭔가 조기 검진 비슷하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예방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면 그걸 피할 텐데 우리가 갑상선암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실제로 가족분들이 이제 그 유전은 안 되지만 가족적으로 좀 생기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 가족들이 수술한 그런 그렇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통계를 내담하긴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을 받았으면 한번 초음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콩님은 갑상선 결절이 기도 옆에 붙어 있어서 세친 검사하였고 다행히 양성 판정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혈청 갑상선 글로불린 안티바디 수치가 매우 높네요. 642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 수치의 의미는 무엇이며 낮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요오드 같은 영양제 먹지 말아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요오드 이거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결절은 양성으로 나왔으니까 일단 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양성이어도 추적 관찰은 필요하고요. 추적 관찰 하셔야 되고 혈액 검사에서 저 안티바디가 항체 값이 높게 나왔는데 이 수치는 뭐 염증이죠. 네. 염증이죠, 뭐. 네.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내 몸의 정상적인 어떤 단백질 구조물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하는 거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 수치가 높으면 대부분 이제 만성 갑상선염, 하시모토 갑상선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자가 면역 질환은 아직까지 치료법이 없고 그래서 낮추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한 3, 4년 전인가요? 그 류마티스로 노벨상을 두 파트에서 받았기 네네. 때문에 아마 향후에 그 연구가 많이 되면 그 네. 부산물로 자가 면역. 자가 면역 치료가 좀 생기면 네네. 뭐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현재는 그런 건 없고요. 네. 요오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요오드를 든 영양제를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데는 요오드를 그 세계 평균보다 많이 먹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오드가 어떻게 좀 보면 과량 지금 섭취하고 있는데 여기다 요오드가 든 영양제를 일부러 드신다는 거는 오히려 그 요오드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암이 생긴다는 그런 그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양제는 대부분 없는데요. 미국산에 많이 있어요. 미국 내륙 지방은 그 그렇죠. 해산물을 안 먹으면 요오드 섭취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김치만 해도 천일염이 들어가면 네. 요오드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과량의 요오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먹는 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알약으로 먹거나 그 루골 솔루션 네. 그것도 건강 보조식품을 그렇죠. 팝니다. 네. 그래서 부족하니까 그런 분들은 먹어야지 안 먹으면 갑상선이 이렇게 붙죠. 커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일부러 드시는 거죠. JWB님은 양쪽의 양성 종양이 각 3cm 조금 넘는데 수술 안 해도 되나요? 아직 선생님이 수술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불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성이면은 사실은 반드시 무슨 치료를 할 필요는 없어요. 크기에 관계없이. 근데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은 사이즈가 큰 경우 뭐 3cm도 사실은 뭐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좀 미용상의 문제, 그다음에 특히나 목이 마르신 분은 이게 붉어져서 보이니까 전 그런 것 때문에 위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도나 기도를 이렇게 눌려가지고 불편감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3cm 정도 가지고 그런 증상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도 제 생각은 불안하셔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추적 관찰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재작년에 그 세브란스에서 나온 논문 중에 4cm 넘는 양성 종양, 그러니까 세포 검사든 총생검이든 양성으로 나왔는데 4cm가 넘어서 수술했던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모양이 괜찮았는데 또 불구하고 20%가 암이 나왔습니다. 여포암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괜찮아도 크기가 크면 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3cm 보통 3cm 혹은 4cm 넘으면 고주파 시술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논문을 보니까 4cm 넘으면 암일 확률이 20%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고주파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애매해가지고요. 저는 그 이후로는 4cm 넘는 분이 이제 고주파나 수술 상담하러 오면 그 논문을 근거로 그냥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20%까지는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암으로 최종 진단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되게 애매한데 적어도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은 꼭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좀 읽어봤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MG님은 딸아이가 그레이브스 병으로 11년째 각종 합병증에 많이 힘들어하다가 이제야 전절제 수술을 한 지 한 달 반 되었고요. 지금은 근육 경직이 심한 편이고 병원에서 갑상선 수치는 정상이고 근육 호소 수치가 높아서 수액도 맞고 뭐 이러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근육 경직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직 성급하게 생각하는지 회복 과정을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런 경험 글쎄요, 있으세요? 근육 경직이 아마도 칼슘치가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레이브스 병이 오래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그 무슨 항갑상선제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쓰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도 부작용이 생기니까 결국은 수술하게 되는데 한 달 반 정도 되었으면은 사실은 수술 상처가 좀 약간 딱딱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근육 경직이라고 그러니까 근육 경직이라는 거는 그 수술 상처가 이렇게 뻣뻣한 거하고는 또 다르게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혹시 칼슘? 칼슘이 떨어져서 생기는 근육 경련 내지는 뭐 쥐같이 나오는 아니면 뭐 이렇게 근육이 뭐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꼬인다든가 하는 그런 거라고 지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저도 그레이브스 병으로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레이브스 병은 이제 이것도 염증인데 갑상선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호르몬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드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긴 하는데 어떤 경우에 수술을 혹시 권하시나요? 그러니까 약물 부작용 저희가 있을 때. 네네 있거나 뭐 그럴 때죠. 그리고 그걸 해서도 계속해서 재발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기간은 얼마나 혹시? 기간은 뭐 이렇게 좀 중요하지 않고 대부분은 내과에서 지금 리퍼돼서 오는 환자를 수술하기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이상 고생하신 분들이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2년 이상 약을 먹는데 조절이 잘 안 되면 수술하는 게 몸에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레이브스 병은 이게 부작용이 약으로 억누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을 잘 먹어도 그 수치는 계속 들쭉날쭉하는 분들이 흔하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해서 갑상선 싹 없애버리고 대신에 이제 호르몬제를 보충하면서 지내는 게 건강 면에서 더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수술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저 11년 정도 되면 보통 이게 이렇게 그렇죠. 커져 있는 사람들은 수술하고 나면 목이 너무 가벼워져서 너무 살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도 있고 또 뭐 약 부작용 이런 게 갑자기 해결되고 그렇죠. 단지 갑상선 호르몬 조금 이게 드셔야 되는 거 이외에는 남는 게 없으니까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제 뭐 고생하다가 결정을 늦게 하시긴 했는데 아마 지금 불편하신 거는 언젠가 해결될 겁니다. 정확하게 MG님이 칼슘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나요? 그래요. 이거는 내과적인 문제여서 저희가 문제가 생기면 내과로 보내드리는 문제라서 저는 경험해보지도 못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인숙님은 새침 검사 후에 조직 검사 시 현미경으로는 암세포가 보인대요. 수술 암인지 아닌지 진단이 된다네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이게 저희들이 새침 검사한 다음에 이게 카테고리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단계가 6단계로 돼 있는데 범주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 6단계에 있으면 뭐 거의 99.9%가 암이다 이렇게 돼서 암세포가 보인다는 건 아마 그거에 속한 건데 수술 후 암이 아닌지 진단이 된다는 거는 이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 검사에서 암으로 나오는 게 100% 암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세포 검사에서는 아주 드물지만 0.1%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6단계에 있으면 뭐 갑상선 암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뭐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 시간에 비욘디에서
그 조직 검사 한 그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세포 검사라고 하는 것은 세포 하나하나가 뭉쳐 이렇게 모여 있는 모양을 보는 건데 그 모양이 아, 이거 암세포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정도인 거고요. 근데 실제로 정확한 진단은 그 세포하고 세포가 모여 있는 모양, 그 주변 정상 그렇죠. 조직과의 관계 이런 걸 다 보고 진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 모양이 진짜 안 좋긴 했지만 결국 보면 전체를 떼고 봤더니 이거는 암은 아니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매우 가끔 있는데 드물만. 이제 염증이 특이한 염증일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한 수술하신 분들도 아주 드물게 뭐 한 500명, 1000명에 한 명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은 수술 후에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님은 갑상선암 수술하고 약은 안 먹습니다. 흡연은 다시금 암을 유발하나요? 아, 흡연이 갑상선암을 유발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흡연은 암을 유발하죠. 어떤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흡연은 갑상선암을 다시 만드는 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흡연 자체가 뭐 FDA에서 공인돼 있는 암 유발 물질 뭐 그냥 거의 탑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흡연은 다른 암, 갑상선암보다 더 독한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은 좋지 않죠. 네. 네.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저분. 유은주 메이크업 님이 6년 전에 전절제 수술 후에 임파선에 최근에 재발했나 봅니다. 수술 날짜를 다시 잡았는데 수술을 천천히 해도 되는 건가요? 임파선 재발을 했을 때 최근에 재발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임파선 재발을 했다는 걸 아신 거는 이제 세친 검사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거는 시간을 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갑상선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른 임파선으로 갔다는 거는 거길 벗어나면은 좀 더 먼 임파선 혹은 거기를 또 벗어나게 되면 또 다른 원격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마지막 그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면 저희 병원에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 cafe.naver.com/땡큐서울로 이렇게 접속하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저희 원장님들이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미흡한 내용들은 여기서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한 페이지였습니다. 또 시간 기회 봐서 다시 또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